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건강한 한 주 보내셨나요? 왜 이렇게 저는 건강 물론 제 이제 유튜브 채널 자체가 건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건강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에 저기 그 경희대학교 그 AI 쪽 교수님이셨나? 근데 그 교수님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아야 된답니다. 200살이요. 2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건강밖에 없겠죠. 박스라도 주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들 건강하시기를 진정 바라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3장 히포크라테스는 모른다라는 또 책 3장 이해 당사자들, 꼼꼼쟁이들 그리고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103페이지인데 워싱턴의 희망사항 그래서 낭비를 없애 비용을 통제하기. 그러니까 의료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의 뭐 절반 이상이 비만이죠. 미국은 심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1970년대 맥거번 국회의원을 시켜가지고도 뭐 왜 우리는 이렇게 의료 비용을 투자하는데 질병이 더 많이 생기는가. 그래서 국회에서 보고까지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게 지금 상당히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의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110페이지에 고혈압을 가진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심근경색과 뇌졸중 예방을 명분으로 흔히 처방됐던 약품들에 대한 대규모 임상 연구이다. 올햇이라는 연구랍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개발된 지 50년이 넘었고 일주일치 약값이 50센트에 불과한 이뇨제가 그보다 몇 배나 비싼 값이 매겨져 있는 몇몇 최신 약제들보다 효능이 좋았다. 이런 약제들 중에 하나가 화이자 제약의 카두라이다. 소위 알파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가진 이 약은 복용자의 심부전 위험을 이뇨제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였고 그 결과 연구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2년 전인 2000년에 연구자들이 연구 자체를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화이자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인 칼슘 기량제 노바스크는 이뇨제보다 20배나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심부전 위험을 40% 가까이 높였다. 환자에게 해가 되는 거죠. 114페이지에 의사들과 제약회사들과 다른 몇몇은 개인화된 의학, 즉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제공되는 맞춤 치료를 약속하기도 한다. 추구해 볼 만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질병이나 치료에 대한 감수성을 좌우하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사이의 변화무쌍한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가야 할 길이 한참 멀다. 이런 종류의 생물학적 이해는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유전자와 환경적 자극들이 우리의 해부학적 구조나 생리학적 반응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일천하기 때문이다. 사실 날씨, 경제, 고등생물의 생리학과 같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체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사실 그렇습니다. 꼭 이런 의학적인 문제뿐이 아니죠. 뭐 성격 테스트니 뭐 옛날에 뭐 그래서 뭐 요즘은 MBTI 뭐 MZ 세대는 MBTI로 뭐 얘기를 하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귈 때도 MBTI를 물어보고 뭐 막 그런 데는데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TV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신장, 콩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약을 먹다가 이 젊은 남자가 이제 더 이상 약을 못 먹겠다. 이제 약을 먹다 죽겠다 싶어갖고 다 뿌리치고 서울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10년 동안 약도 안 먹고 이제 산속에서 생활하는데 TV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찍히게 된 거죠. 근데 그 담당했던 의사가 놀래대는 거죠. 저 사람 벌써 죽었어야 정상인데 라는 얘기. 그러니까 인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119페이지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결정적 진보와 의사이자 과학 철학자인 루이스 토마스가 언급했던 절반의 기술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전자가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통해 치료의학의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면 후자는 기계공학적 관점에서 얼핏 세련돼 보이지만 실제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잘것없는 기술을 말한다. 후자에 속하는 기술들이 의료비 급등을 일으키는 숨은 장본인이다. 후자라는 게 절반의 기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진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들은 복잡한 기계를 운영하기에 고급 인력을 채용하게 만든다. 게다가 이런 기술들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임시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늘어나기도 한다. 중환자실에서 경고음을 울려대는 여러 기계들이 전형적인 경우다. 인공호흡기, 심장 내부 감시장치, 이동식 촬영 장비 등등의 정교한 기계들은 인체에 뭔가 큰 영향을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삶의 마지막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의료비 청구액을 엄청나게 끌어올린다. 우리의 의료진은 이런 종류의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로 인한 치료 효과가 크든 작든 간에 금전적 보상을 더 많이 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던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은 의료만 그러느냐라고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불과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 시티폰, 그 전에 비퍼라 그랬죠. 삐삐 나온 거. 우리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면 어디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만나자. 저 대학교 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럼 그때 나갔는데 바람을 맞았다. 그러면 결국은 집에 가서 전화 걸어 봐야 만나게 되는 그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폰, 스마트폰, 초등학생들도 한두 개씩 들고 다니는 게 폰 아닙니까? 100만 원 넘어가는 기계로. 원하셨어요? 구독자분들 진짜 원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원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지금도 되게 단순하게 쓰는데, 근데도 기계가 어떻게 합니까? 5G니 해가지고. 100만 원이 넘어가는 기계를. 사실은 기본적인 것밖에 안 쓰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의료는 오직 하겠어요. 여기 인공호흡기, 심장 내부 감시장치 이런 것들. 그것뿐이겠어요. fMRI든지 PET든지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반의 기술들이 시장에 등장하는 것을 지금보다 훨씬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의사들이 환자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서도 덜 유용한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새로운 치료법이 의료 현장에 도입되고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기 전에 그것이 기존 방법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를 먼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데서 출발하면 된다. 이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 이해 당사자들, 즉 기업들과 전문의들과 기타 과도한 이득을 누려온 여러 사람들은 저항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저항이 성공을 거두어왔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의료비의 과도한 상승은 기업들, 납세자들, 미국의 채권자들 모두를 덜 관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 이해 당사자들의 입김은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약해지지만 유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익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을 개인 소소한 사람들이 다 뭉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되게 슬픈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122페이지에 비싸고 덜 유용한 기술을 활용하는 의사들이 스타틴이나 항생제를 처방하고 간단한 시술을 행하는 의사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번다. 때로는 간단한 행위들이 생물학적으로는 더 세련되고 더 효과적인데도 말이다. 마찬가지로 병원들도 침습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더 많은 돈을 번다. 침습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째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의사들과 병원들은 고가의 장비를 기꺼이 들여놓고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도 채용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저희 어릴 적만 해도 다들 가난했기 때문에 병원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기억나는 게 어쨌든 간에 A라는 동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하나 찍으면 다음에 B라는 병원 갈 때 그 엑스레이를 가져갔거든요. 그 병원 가서 그걸 하고서 다시 갖다 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각 병원마다 다시 다 처음부터 다 찍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장비들을 다 들여놨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이 모든 현상은 미래에도 영향을 준다. 기업과 발명가들은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투자자들은 이런 시도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며 의대생들은 돈 되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 더 많은 훈련을 자청한다. 이게 의대생들 이것도 좀 답답하죠. 요즘 의대 가는 아이들은 뭘 원하느냐 하면은 이제 요양병원이나 뭐 그런 데를 가기 위해서 의대를 간다고 합니다. 거기는 뭐 특별히 수술을 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의대 반이 운영되는 학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답답한 얘기죠. 이들이 이런 식으로 일단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받는 보상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여 신기술 우대 정책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된다. 딱 지금 우리 현실에 맞아 떨어지는 얘기예요. 125페이지에 의사들은 환자의 희망이나 필요에 의거하여 히포크라테스적인 잣대로 이러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의사들이 맡아야 할 역할은 환자의 이익과 보험회사의 재정적 목표 사이에서 공정한 중재자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들은 오직 환자를 옹호해야 한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는 모두 한정된 자원을 아끼는 것도 그들 몫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죠. 사실은 뭐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 중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항생제를 처방 안 하는 또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일들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4장 정치, 도덕 그리고 의학적 필요성. 그래서 PTSD에 대한 PTSD가 뭐냐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쭉 됩니다. 전쟁 갔다 온 사람들, 특히 월남전 갔다 온 사람들이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서 많이 겪었죠. PTSD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갖고 있다. 첫째, 트라우마를 유발한 순간에 대한 불편한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것으로 가끔은 악몽이나 플래시백의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트라우마를 남긴 경험과 연관이 있는 생각이나 활동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때로는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나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과 동반된다. 셋째, 지나친 각성 상태로 이는 예민함, 불면증, 집중력 장애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PTSD에 나타나는 세 가지 범주라는 것이고요.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게 이제 이라크 전쟁 얘기도 나오고요. 뭐 월남전 얘기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대단한 충격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죠.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고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 그것들이 또 어떤 촉발제에 의해서 또다시 반복되게 나오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171페이지에 군인은 의료 혜택이나 장애연금을 포기하고 알아서 고통을 견뎌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신적 문제를 가진 채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용기나 성격에 관한 또한 전쟁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에 대한 문화적, 도덕적 관념들이 PTSD의 정의나 진단과 관련된 논쟁을 촉발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또한 PTSD 진단이 하나의 정치적 행위라는 것, 임상적인 판단이라는 덮개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문화적 도덕적 교범을 재확인하는 행위라는 것도 분명하다. 사실은 저희 둘째 외삼촌 또 월남전 갔다 와가지고 결국은 고엽제 피해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둘째 삼촌이 세상을 뜰 때만 해도 고엽제 피해에 대한 인정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죠, 젊은 나이에. 그래서 4장이 끝나면서 이제 5장은 정치, 도덕 그리고 의학적 필요성 두 번째인데 사회적 자원의 동원이라는 제목을 갖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177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에 있어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당연히 사람들이 정상적인 반응으로 기대하는 수준도 다르다. 어느 정도로 슬퍼하고 어느 정도로 흥분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해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고서는 적응 장애를 진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현대의학을 되게 조금 안 좋아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을 표준화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표준화하려고 만든 거죠. 120에 80 이게 혈압의 정상이다. 140까지는 괜찮다. 140이 넘어가면 이제 예비 고혈압 환자니까 뭐 약을 먹어야 된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심장 박동이 너무 낮대요. 그러면 저혈압일 거고, 그렇죠? 온몸에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60회 정도도 안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맞는 혈압은 그거죠. 심장 박동은 그거죠. 왜 1분에 70에서 72회를 떠야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공산품이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혈압이 높아야 하는 사람도 있고요. 혈압이 낮아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개선을 하는 게 맞죠. 약을 먹든 뭐 해서. 근데 그 사람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하고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83페이지에 성장 호르몬을 생산하는 회사의 후원으로 특발성 저신장증이라는 질병이 나타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특발성 저신장증 이런 병명이 막 생기는 건데 이것도 이제 호르몬을 생산하는 회사의 후원으로 이런 병명이 생겼다지 않습니까? 대개 이번에도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상선 항진증이 생겼는데 그 항진증으로 인해서 눈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갑상선 항진증이 그래서 무슨 항진증으로 인한 아나 좀 그런데 병명도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냥 과연 정상적인 건가? 뭐 정상적이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2003년에 FDA는 엘라이 릴리의 성장 호르몬을 특발성 저신장증 치료제로 판매할 수 있다고 승인했다. 3년 후 한 연구팀의 추산에 의하면 10세 소년의 성인 신장을 2인치 크게 만드는데 약 10만 달러가 소요되며 그 대부분이 제약회사로 들어간다. 참 이런 게 이거 하나만 아니겠습니까?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새로운 병이 너무 많이 탄생합니다. 188페이지에 비만이 질병인지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을 의학이 끝낼 방법은 없다. 의학이 비만의 질병 여부를 가려줄 것이라는 정반대의 주장들은 어떤 상태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덕이나 정치의 역할을 축소시킨다. 비만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정치적 영향을 좌지우지한다. 위절제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나 다이어트 약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보험회사들이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기를 원한다. 당연하게도 보험회사나 기업들은 계속 저항해왔다. 식품회사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비만이 질병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정부의 강한 규제를 촉발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근데 비만도 지금 질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만만 질병이 됐습니까? 죽음도 질병이 됐죠. 임신도 질병이 됐지 않습니까? 의아해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양수검사라는 게 왜 개발됐는지 아십니까? 양수검사는 원래 개발된 목적이 뭐냐 하면 35세 이후에 초산인 여성들, 그럼 노산이거든요, 사실은. 그 분들의 아이가 잘못될 확률이,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35세, 만 35세 이후에 초산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양수검사입니다. 근데 지금 20대 초산을 하든, 30대 초반에 초산을 하든, 20대 중반에 초산을 하든, 20대 후반에 초산을 하든, 전부 양수검사 하죠. 원래 그게 양수검사 목적에서 어긋나고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죽음도 지금 제가 질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2, 3학년 때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냥 노안에 의한 사망이었어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심장마비라는 병명이 들어가야만 사망 진단서가 띄어진다라는 거죠. 그건 답답한 일인 거죠. 190페이지에 비만이나 다른 몇몇 상태가 질병인지 여부에 대한 해답을 의학이 줄 수 있다면 그건 정치적 문화적 규범을 기준으로 결정할 때에만 가능하다.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면서 의사는 사회적 보편적 규범의 대변자가 되기도 한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훨씬 자주는 무의식적으로 의사들은 우리가 사회에 기대해야 하는 것과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활용하기도 하고 거꾸로 형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히포크라테스의 신화는 의사들이 이를 인정할 수 없게 만든다. 그것은 오로지 환자를 위해서만 행동할 것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사회적 규범의 대변자 역할까지 맡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된다. 히포크라테스는 무조건 환자에게 이득되는 방향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193페이지에 치료적 결정이란 언제나 의료기술의 효용에 대한 의사들의 신념이나 편견, 관련 기업들의 상업적 행동 및 동기, 사람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책임감 등이 모두 뒤섞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의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의 신화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신념과 편견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걔도 같은 의사라고 좀 좋게 표현해 줬네요. 신념과 편견과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안 해도 되는 수술을 권하는 케이스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장이 끝나고요. 이제 6장이 시작되는데 동의에 의한 한계의 설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피어슨 부인이라는 사람의 이제 사례가 쭉 나오는데요. 214페이지에 고지된 동의라는 개념은 의사들이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히포크라테스적 신의가 무너진 데서 유래한다. 히포크라테스적 전통은 그런 종류의 과학을 금지했다. 수세기 동안 정립된 생각은 의사는 오직 환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찾기 위해서만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사들은 희망과 예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한다. 하지만 과학적 방법은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치료를 받은 환자군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즉 기존의 치료를 받았거나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치료군과 대조군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적으로는 희망이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환자가 새로운 치료를 받고 어느 환자가 기존의 치료를 받고 어느 환자가 아무 치료도 받지 않는지를 의사나 환자가 모두 전혀 몰라야 한다. 이게 이중맹건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저자는 이러면서 이제 비꼬는 거예요, 사실은.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환자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셈이다. 비록 그 수단이 지식의 축적을 통해 가장 좋은 치료법을 찾아서 미래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수단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충돌하는 부분이 생긴다. 의사가 다른 환자들을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 환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케이스 되게 많죠. 어떤 뭐 약을 먹었는데 항암제가 안 듣는다 그러면 신약인데 이걸 무료로 하겠다. 무료로 이거 신약이라서 뭐 무료로 한번 할 테니까 해 받아 보겠느냐. 그게 결국은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슬픈 거예요. 되게 슬픈 거예요. 그 약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약이기 때문에 꼭 항암제뿐이 아니더라도 다 그렇습니다. 약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243페이지에 우리가 선호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법이 우리의 선호를 언급할 때 그 관점은 매우 피상적이다.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을 반영한다. 법은 우리가 서명한 계약과 우리가 확실히 동의한 사실을 존중한다. 계약이나 동의의 상대방이 의사든 연인이든 누구든 마찬가지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욕망이나 판단들은 훨씬 더 복잡하다. 그것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승리하고자 다투는 여러 감정과 신념들의 총합으로 비롯되는 산물이다.
어떤 요인들이 경중을 따지고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신비한 존재, 즉 하나의 자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자아에 관한 우리의 개념이 환상일 뿐이라는 증거는 심리학과 뇌과학 분야에서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경험하는 자아라는 것은 서로를 강화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는 인지체계와 감정체계의 혼합에 의한 합성물이다. 그래서 인간 모든 생명체는 자기 기만을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6장이 끝납니다. 끝나고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요. 20분이는데 시간을 잘못 봐서 25분까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